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중에 중요한 작품이죠.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을 텍스트로 해서 그 한 대목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문학에서의 질문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던가, 그 질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학의 그 질문은 사실 그 주제나 소재보다도 질문하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 질문의 방식을 문학적 형상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서술 방식, 서술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주제나 소재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공감을 주고 흡입력을 주고 재미와 흥미를 제공할 수가 있었던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교재, 이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차근차근 지금 수능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벨 문학상은 워낙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문학 전공 선생님들도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의 경향과 관련된 작품이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은 강한 출제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시리즈로 지금 파이널 강좌로 제공하면서 이 한강 작가의 작품 3개도 아울러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을 꼼꼼히 풀어 나가시고요.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채식주의자의 한 대목을 한 A4 분량의 한 절반 정도로, 뭐 길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중요한 대목을 소개를 해 드리면서 과연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가. 소재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한 채식에 열중한 나머지 가정에서도 이제 거의 버림을 받고 또 강제로 육식을 먹이려고 하다가 자해를 하게 되고, 식구들이 또 그 친정 아버지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강제로 육식을 강요당한 처지에 스스로 자해를 하게 되고 병원에 갇히게 되면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햇빛이 따가워서 이제 옷을 조금 이렇게 벗고 있는데 남편이 묻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이 아내인 그 여자가 내뱉는 굉장히 짤막하고도 강렬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돼? 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안 돼? 이 질문은 그녀가, 채식을 고집하는 그녀가 내뱉은 하나의 그 문학적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든 폭력은 무엇인가? 원치 않은 것들이 강요된 것들은 다 폭행과 폭력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폭행과 폭력에 이어지는 질문은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문학적인 질문들은 그 질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질문은 어떤 정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과학과도 다르고 어떠한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이분적인 도식,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이 일대 사건을 접하면서 국내의 그 뜨거운 상반된 반응을 보고 일대 충격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고 일본에서마저도 그렇게 열렬한 환호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스웨덴 대사관에 가서
이러한 그 왜곡된 편향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작가의 상은 취소해야만 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작가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증오에 가까운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그 극단의 상반적인 반응을 보면서 이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문학에서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학의 형상화 방식, 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어떤 이념적인, 이분적인 대립 구도, 뭐 보수냐 진보냐, 보수 우익이냐 민주화 세력이냐, 이러한 대립적인 단순한 이분적인 구도를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관계를 맺는 방식과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공감력이라든가 어떤 그 친화, 따뜻한 시선, 이런 그 보편적인 가치들이 문학에서는 중요한 질문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와 흥미와 공감을 받는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과 그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게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내 몸이 아팠을 때 나를 보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이 어떠한 유의 소속이 됐든 어떤 정당에 소속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을 때 그러한 말의 그 어조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몸 전체에서 풍겨지는 따뜻한 시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이념을 초월하죠. 종교라든가 어떤 정당, 어떤 이익관계를 초월한 인간관계의 관계를 맺는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과 따뜻한 시선을 맺는 말 건네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문학에서 묻는 질문의 방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 이것이 어느 편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너는 어느 편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편가르기, 정치적 소속을 따지는 질문일 텐데, 문학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느 어떤 정권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적인 수단으로서 노벨 문학상 자체를 이분적인 구도 아래 편을 가르고 어느 편이냐,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어야 해 라고 묻는 것은 매우 저열한 우리의 정신적인 지금 현재 선진국의 최첨단을 갖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 어떤 그 문학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점에서 매우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강렬한, 그녀가 내뱉는 강렬한 그 질문의 그 방식,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흡입력과 재미와 흥미와 공감을 가져다 주는가,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오늘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끝에 마무리에 윤동주의 병원, 세계는 거대한 병원, 내 병을 알지 못하는 의사와 나는 대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자리에 가서 누워본다로 끝나는 윤동주의 병원이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그 시를 함께 감상하시면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한번 여유있게 감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질문도 하시고 꼼꼼히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다음에 올리는 영상으로 제가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하실까봐 좀 끊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영상을 꼭 수험생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영상에서는 이번에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던 작품 경향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5편을 제가 엄선을 해서 특히 현대소설을 제가 이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를테면 이태준의 해방천호, 염상섭의 만세전, 그 다음에 선우유의 불꽃,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 그리고 최만식의 명일, 이 5편의 작품을 제가 문학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그 묻는 질문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 문제하고 관련지어서 채식주의자하고 한강소설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LSK 평가원식 문제, 출제한 문제로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반인들께서는 이 영상을 함께 저랑 함께 감상하시면서 채식주의자의 그 주제는 무엇이고 그 질문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생하게 감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상을 계기로 해서 정말 그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각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 채식주의자에서 제기된 이 폭력, 일상화된 폭력의 문제, 그리고 자유라는 문제에서요, 이 문제는 그 정치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그 자유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자유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른바 지금 정부의 그 요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신보수 우익 계열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장이니 진실화해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들이 전부 다 기존의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친일적 성격을 지니면서 친일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일본과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은 기존의 군부 독재의 시각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때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 무조건 권력 유지, 그리고 상층부, 재벌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권력 구조는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반공산주의 세력들은 이른바 진보, 민주화, 항쟁,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이라든가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들, 그 발언들을 보면은 전부 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부정하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논리에는 국익이라는 이름에 자유라는 이름을 가장한 현 정권의 권력 유지, 그것이 유일한 가치로 되어 있고, 이 권력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폭력에 희생된 그 희생자들, 민주화 세력들, 그리고 일제에 저항을 했던 독립투사들은 전부 다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따르게 되죠. 육군사관학교에서 윤봉길, 김좌진, 또 홍범도 장군의 흉상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고, 독립기념관 원장도 이런 친일적인 어떤 식민사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직에 다 임명이 되면서 급기야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의해서 기존의 어떤 고귀했던 항일, 그리고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독립, 또 민주화 항쟁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면서 한강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그 폭력의 희생이 된 허위에 가려졌던 것들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은 이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 채식주의자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과 투쟁, 그런 것하고 어떤 그러한 측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일상 속에 직면해 있는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직접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채식주의자의 44에서 45쪽에 걸쳐져 있는
저에게 가슴을 파고드는 이 그녀의 질문이 들어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텍스트를 한번 직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서 감상하는 것이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내는 이제 어느 날 꿈을 꾸면서 내 몸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을 발견하게 되고 육식을 거부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 알려져 있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친정 아버지도 오게 되고 남편인 내가 서술자죠. 남편인 나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남편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여자로 또 친정 식구들에 의해서 어떤 기괴하고 이상한 여자로 취급이 되고 강요받게 되죠. 그래서 자해를 함으로써 이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와서 햇빛이 따가우니까 옷을 좀 이렇게 벗고서 햇볕 아래 편안히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인 내가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거든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상의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앙상한 쇄골과 여인 젖가슴, 연갈색 유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왼쪽 손목의 붕대를 풀어버렸고 피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는 듯 봉합 부위를 천천히 핥고 있었다. 햇살이 벗은 몸과 얼굴을 감쌌다.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거래요? 세상에, 정신병동에서 나왔나봐. 젊은 여자가. 지금 쥐고 있는 건 뭐야? 빈손 아니야? 아니에요. 뭘 꼭 쥐고 있는 것 같아. 아, 저길 봐요. 인제 들어오시네. 뒤를 돌아보자 심각한 얼굴의 남자 간호사와 중년의 경비가 이편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마치 타인인 듯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루즈가 함부로 번진 듯 피에 젖은 입술을 보았다. 물끄러미 구경꾼들을 바라보던 물을 머금은 듯 반짝거리는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의 관성으로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뭐를 하고 있어 지금? 나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내의 무릎에 놓인 환자복을 들어 그녀의 볼품없는 가슴을 가렸다. 더워서.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 특유의 수수한 미소였다. 더워서 벗은 것뿐이야. 아내는 칼자국이 선명한 왼손으로 자신의 이마에 쏟아지던 햇빛을 가렸다. 그러면 안 돼? 나는 아내의 움켜진 오른손을 펼쳤다. 아내의 소나기에 목이 눌려있던 새 한 마리가 벤치로 떨어졌다. 깃털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작은 동박새였다. 포식자에게 뜯기는 듯한 거친 이빨 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자, 이 짤막한 채식주의자의 한 대목을 읽어봤는데요. 이 아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옷을 벗고 햇볕 아래 있는 오른손에는 죽은 새 한 마리에 그 포식자에게 뜯기운 죽은 새 한 마리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있는 아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거죠. 지금 뭘 하고 있어? 했을 때 더워서 벗은 것 뿐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던 이 아내의 이 질문이 바로 문학에서 주제를 던지는 질문의 한 방식입니다. 아내는 지금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고 지금 벤치에 햇빛 아래 햇빛을 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겠죠. 더워서 벗은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가? 그리고 아내의 손에는 죽은 뜯기운 새가 소나기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의 방식,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가? 그 여자는 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질문 중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약간 이상하다는 말투로
비아냥거리며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로 그 서술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상하고 기괴한 채식을 하는 그 여자에 대한 그 여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인 나의 입장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그 독자들의 시선을 갖고 있는 남편의 시각에서 그녀를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남편의 그 시선에 노출된 그녀의 모습이 전면에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묻습니다. 햇볕을 쬐기 위해서 옷을 좀 벗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채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햇볕 아래서 옷을 벗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자연스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폭력, 일상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질문하는 이 채식주의자의 질문의 방식입니다. 제가 쓴 글이 있는데요. 자,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녀의 질문이죠. 이것은 일종의 문학에서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폭력 아닌가? 왜 그러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유를 향한 질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쓴 글을. 일상의 관습화된 폭력 앞에 야이어가며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과 그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모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상의 폭력의 형태로 볼 수 있죠. 채식주의자는 소수의 기괴하고 엽기적인 의식을 대표하는 그녀의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옆에 늘상 접하고 있는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라는 점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아내는 묻는다.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어야 하는가? 이때 자유의 의미는 반드시 어떤 정치나 사상, 철학에서 말하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어떤 쪽에 치우친 이념이나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거대 담론에 속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질문은 인간 본연의 몸으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끌림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자연스러움에 회귀하려는 한 개인의 비폭력적인 삶을 향한 끈질긴 지향성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아내가 그러면 안 되라고 묻는 것은 가장 비폭력적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향한 자유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 길들여졌고 기존의 관습과 기존의 권력 구조에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야 아래 아내는 갇혀진 존재일 수밖에 없고 기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녀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남편은 기존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부장제의 상징적 코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향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기존 권력에 길들여져서 기존의 것이 아니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그녀에 대해서 왜 저래라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폭력의 주체가 아닌가. 폭력은 꼭 어떠한 군홧발로 짓밟고 칼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것만이 폭력이 아니고, 이러한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폭력을 행하는 폭행자들을 아닌가? 과연 폭력이란 무엇인가? 과연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놓여져야 될, 우리가 향해야 될 자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장 길들여진 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과연 그 여자는 저 여자는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그녀를 점점 더 그녀의 내면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 흡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학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공감력, 흡입력이면서 재미와 흥미성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서술 기법을 한강 작가는 새롭게 채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제공해드릴 기존의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작가들, 이태중이라든가 염상섭이나 여러 작가들이 취하지 못했던 하나의 서술 기법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서술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독자는 그러한 기존의 일상적인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녀의 내면에 들어있는 진실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색해 들어가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카치라고 하는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 그 문학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주인공이 타락한 방법으로 진실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소설이다. 그렇다면은 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같은 것은 루카치의 소설이라는 그 장르의 속성을 가장 잘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돼. 지금 MZ 세대들은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 굳이?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어쩌면 어떤 버릇없고 어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이상한 반헌법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향한 질문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0대, 20대들은 이러한 진정한 질문에 대한 문학에 대해서 또 기존 정치의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관심을 잘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윤동주의 병원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편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잡다한 설명 제하고 바로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널리 알려진 작품이에요. 우리 수험생이나 일반인들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그런 그 질문의 방식, 그 주제,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윤동주는 이렇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자, 병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것이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시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병원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나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아픔, 그 슬픔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의 병을 늙은 의사도 알 수가 없고 진단할 수조차도 없고 그 여자의 병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는 거대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들로 가득 찬 차단된 세계 속의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윤동주의 이 문제 제기와 그 해법 과정에서는 나도 모를 병으로, 아픔으로 이 병원에 찾아왔지만 의사도 내 병은 모른다, 너는 병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나도 모를 깊은 병을 앓고 있고 저 여자 역시 병을 앓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나는 그녀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것으로 이 시상이 마무리가 되죠. 그것은 아픈 자만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단순한 그 방식은 아니죠. 인간의 가치, 인간이 지향해야 될 그 가치는 아픔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정권 유지라든가 어떤 친일이라든가 이런 것마저도, 이런 논리, 어떤 뉴라이트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한 우리 인간이 물어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 문학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문학은 그러한 질문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질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동적이고 흡입력 있게 재미와 흥미의 요소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죠. 그래서 문학적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도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그 폭력의 시각, 남편의 시각에서 저 여자는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 여자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굉장히 강렬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죠. 그러면 안 되는가? 더워서 벗었고 벤치 위에 앉아서 윤동주의 병원처럼 그 여자가 일광욕을 즐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안 되는가? 서로 가슴이 좀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질문은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권력의 폭력성, 지배 권력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폭력적이지 않은가? 과연 나의 삶은 자유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얽매여 있지 않듯이 상대방도 구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내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쪽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어떤 편에 서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 우뚝 서게 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 내포된 이런 질문의 주제라든가 그 소재,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지금 보수 우익계에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국내에서 그 폭력적으로 저질러지는 그러한 항의와 증오의 비난의 방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 역시 작가가 되었던 그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 10대 때 아버지가 광주 항쟁에 짓밟힌 그 처참하게 짓밟힌 그 사진첩, 아버지가 집에 갖다 준 그 사진첩 한 컷을 보고, 또 한편에는 그 처참하게 군합발에 또 그 방망이에 짓이겨진 시체들에 또 상처 입은 시민들에게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모여든 그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 그 두 개의 장면이 보여주는
이질적인 극단적인 두 개의 사진 앞에서 이 10대의 한강이라고 하는 소녀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럴까? 이 두 장의 극단적인 대비되는 사진은 무엇인가? 그래서 중3 때 비로소 위대한 작가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은 질문이 많으니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작가가 돼서 글을 쓰면서 이 질문 앞에 직면하면서 그것에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폭력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구나 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강과 같은 작가가 아닙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강과 같은 작가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작가는 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작가라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써나가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연 남을 구속하지 않고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폭력로부터 벗어난 자유스러운 삶인가? 또 지금의 우리의 정치 지배 구조, 또 우리의 어떤 권력 구조들은 얼마나 폭력적인가? 얼마나 우리는 그런 폭력적인 지배 구조 아래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민권과 자유로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나를 억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지 않은 어떤 자유스러운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직면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그 텍스트를 정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작품의 주제나 소재는 무엇이고, 작가가 던지고 싶어 했던 질문은 무엇이고, 그 질문의 문학적 형상화의 방식, 그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래 병원이라고 하는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능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수험생들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올리는 영상들 속에서 한강 작가가 다루고자 했던 주제나 소재와 맥락이 다 있는 5편의 작품을 제가 연달아서 쭉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LSK 평가원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파이널 문제를 풀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인들께서는 함께 또 감상하시면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